내 이름은 김희정. 올해 65이다. 평생을 강원도 평창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남편 박정우와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은퇴한 지는 몇 년 되었고 지금은 그와 함께 마련했던 이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다. 바람이 불면 삐거기는 마루 소리, 나무 특유의 향기, 어디선가 스며드는 고소한 된장의 냄새까지. 이 집은 내게 언제나 집 그 자체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된장국을 드다가 젖은 타일 바닥에 그만 미끄러졌다. 발끝이 헛디뎌지며 균형을 잃었고 눈앞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였다. 간호사의 손에 잡힌 링거줄, 흰색 커튼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 그리고 깨진 도자기 그릇과 흩어진 고춧가루가 스치는 듯한 기억만 남아 있었다. 의사는 말하길 단순한 뇌진탕이고 하루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커튼 너머 내 딸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이번에 완전히 회복 못하면 집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해. 그 큰 집 그냥 두는 건 손해잖아. 엄마 혼자 지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안 되고.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계산적이었다. 내가 여전히 침대 위에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후 사위도연이 도착했다. 빳빳한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그는 장모를 만나러 온 사위라기보단 계약 협상을 하러 온 변호사처럼 보였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대놓고 물었다. 혹시 회복이 안 되면 성년후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 숨이 잠깐 멎는 듯 했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고 이미 무능력자로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그날 오후 지훈이와 며느리 민정이 병문안을 왔다. 민정은 겉으로는 상냥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쓰셨는지 확인해 봤어?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의 조명이 꺼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정적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기억을 잃은 척할 것이다. 온화하게, 혼란스러운 듯이, 그러나 두렵지 않게. 그래야 그들이 진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미자 언니, 그리고 나의 제자였던 현석이. 이제는 존경받는 내 주치의인 그는 내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이해해줬다. 미자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희정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알아. 애들 원래 그런 애들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언니, 나는 알아야 해. 나를 사람으로 보는지 짐으로 보는지. 아이들은 모른다. 박정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남긴 약속을, 그의 오래된 IT 회사 주식을 정리한 비상자금, 지금은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아이들한텐 말하지 마. 그 돈은 네 노후를 위한 거야. 애들이 너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그때 알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시험해야 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세진은 부엌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스케줄을 물어봤다. 민정은 꽃과 함께 이 집 정리 좀 해야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위험해요. 라며 빙긋 웃었다. 도연은 집안 구조를 이잡듯이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과 귀는 늘 깨어 있었다. 그날 오후 손자 하준이가 내 무릎에 올라와 말했다. 할머니, 요즘이 더 좋아. 피아노 연습하라고 안 하고 받아쓰기 검사도 안 해. 나는 웃을 뻔했다. 동시에 눈물이 날 뻔했다.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다. 얘야,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늙은 얼굴, 굳어진 입꼬리. 나는 유리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여기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방 식탁 아래 레이스 덮개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거실 커튼봉 뒤에도 하나 더. 예전에 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따지러 왔을 때 사용하던 그것들. 이젠 내 가족을 상대로 쓸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도연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들렀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예금은 어느 은행에 두었는지, 공과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쓰는 카드와 잔액까지. 내가 멍하니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이자 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말수가 줄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뭔가를 메모했다. 나의 행동, 말, 식사량. 그녀의 노트엔 날짜별로 이상행동, 혼동, 감정기복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엿보며 더욱 연기를 섬세하게 조절했다. 기억을 잃은 사람답게 하지만 너무 어색하지 않게. 민정은 집안 구석구석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다용도실, 안 쓰는 방, 심지어는 다락까지.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 이렇게 오래된 거 두면 먼지 많아져요.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 익숙하고 계획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교체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그날 녹음을 들었다. 세진의 목소리. 상태가 더 나빠지면 조치 들어가야 해. 도연이랑 이야기 끝났어. 도연의 낮은 목소리. 후견 절차 들어가면 우리가 결정권 가져. 그때 팔면 돼. 집도, 예금도. 그 말들을 듣고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혜함을 꺼냈다. 세진이 버리자던 이제 안 쓴다던 그것. 천조각의 하준이 이름을 자수로 놓기 시작했다. 파란색 실로 작지만 단단하게. 그건 내 진심이었다. 진짜 무언가. 돈도 땅도 아닌. 하준이가 세상에서 혼란스러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나는 그 손수건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예전에 박정구가 책상 위에 두고 쓰던 나침반과 함께. 집이 어딘지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하준이의 숨바꼭질 장소였던 안방 구석 마루 아래 숨겨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만약 그들이 내 생일 전에 나를 데려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선물을 하준이에게 전하리라고. 며칠 뒤 민정이 낯선 남자를 데려왔다. 네이비색 셔츠를 입고 클립보어드를 든 그 남자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르신 댁 안전점검차 방문 드렸습니다. 혹시 집에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라를 노인의 치매 환자로 판단했는지 메모를 남기고 빠르게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곧바로 골목 너머 SUV로 다가가더니 창문을 두드렸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세진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들은 이미 끝을 향해 술을 두고 있었다. 며칠 후 세진은 내 약통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예전에 쓰시던 통장들 다 어디 두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미리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글쎄다. 엄마가 그걸 어디다 뒀을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리깔았고 뒤이어 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와 말했다.
장모님,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에요. 제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대신 가서 서류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바라봤다. 일부러 종이를 거꾸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잘 안 보여서 말이지. 도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를 빼서 다시 펼쳐 보였다. 여기요. 이 부분만 사인하시면 돼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떨리는 척하며 펜을 떨어뜨렸다. 에구,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다시 집어 들려주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는 천천히 이름 석자를 적는 신용만 하고 실제 서명을 피해 글씨를 흐리게 적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거실에서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다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버튼 누르니까 고모 목소리가 나왔어요. 푸, 단어도 나왔어요. 그의 손에 들린 건 내가 커튼봉 뒤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였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차분히 다가가 손에서 기기를 건네받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민정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빠르게 다가오며 말했다. 하준아, 뭐 하고 있어? 하준이는 당황한 듯 녹음기를 가리켰고 민정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어머님, 저거 고장난 라디오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녹음기를 재생했다. 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도연이랑 상의해서 후견 신청 들어갈 거야. 그 집, 그 재산. 지금 정리 안 하면 늦어. 그녀의 말은 분명했고 도연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기회에 서류 정리 잘 해두고 성년후견인으로 들어가면 모든 결정권 우리가 갖게 되잖아. 그 다음은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정적 속에서 다시 수혜함을 꺼내 하준이의 이름을 새긴 손수건 옆에 작은 쪽지를 넣었다. 언젠가 너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세진이 나를 데리고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의사와 속삭이며 내 상태를 설명했다. 요즘 더 심해졌어요. 이름도 자꾸 잊고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해요. MRI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떨구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요. 라는 말을 연습한 듯 되뇌었다. 그러자 의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오늘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었다. 세진, 병원에서 기억장애 증상 강조함. 도현, 위임장 강요. 민정, 녹음기 발견했으나 모른 척함. 나는 나의 싸움이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남길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이른 아침 평창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고 맑았다. 마당에 떨어진 감잎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나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끓였다. 손에 쥔 도자기 찻잔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머릿속으로는 전날 녹음기의 대화를 수없이 반복 재생했다. 후견 신청, 결정권, 재산. 그 단어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세진은 아침부터 전화통화를 하며 분주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절차대로 준비하면 되겠죠?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작게 말했지만 나는 주방 문틈 사이로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말엔 하준이 이름도 나왔다. 집은 하준이 명의로 넘기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죠. 상속보다 빠르니까요.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있는 하준을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 모든 걸 모르는 듯 종이에 크레용으로 알록달록한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그 옆엔 할머니랑 가을 소풍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저 순수한 아이를 이용하려는 어른들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거실 한복판에서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더라? 정우 씨 어디 있어요? 세진과 민정은 곧장 달려왔다. 민정이 나의 이마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방금 남편 이름 부르셨어요. 세진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오전 남편 이름 언급하며 시간과 장소 혼동, 점점 심해지는 듯 나는 그녀들의 눈을 피해 슬며시 웃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펼쳐놓은 무대의 일부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미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요즘 녹음기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할 것 같아. 영상이면 어때? 미자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희정아, 정말 그 지경까지 가야 해? 애들이 그러는 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언니, 나 이제부터 증거를 남겨야 해. 흔들리지 않게. 다음 날 나는 예전에 현석이가 선물했던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책장에 꽂힌 두꺼운 책 표지를 뜯어 그 안에 카메라를 숨겼고 책은 마치 평범한 문학 비평서처럼 소파 옆에 두었다. 렌즈는 거실 한복판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도영과 세진이 다시 나를 불러 앉혔다. 장모님, 이번 주 중으로 법원 서류 준비할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일 생기면 우리도 힘드니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근데 나는 요즘 글자가 잘 안 보여. 너희가 다 알아서 해주면 고맙지. 그들의 얼굴엔 미묘한 안도감과 성급한 욕심이 동시에 스쳤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후에도 나는 깨어 있었다. 손에는 하준이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랑 가을 소풍, 그 한 장의 그림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마을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김희정 어르신, 따님분이 상담 신청하셔서요. 어르신의 생활지원과 관련된 후견 절차, 설명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제는 외부 기관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놀라는 척, 그리고 모르는 척 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진이가 뭘 그렇게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서재로 들어가 조심스레 서랍 하나를 열었다. 안쪽 깊숙이 박아두었던 정우의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9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었지만 희정에게 모든 결정권과 재산을 맡긴다는 문장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방패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민정이 하준이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어머님, 우리 하준이 이번에 영재원 시험 봤어요. 근데 학원비며 입시 컨설팅이며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어머님 적금하신 거 아직 있으면?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래, 영재원이면 많이 어렵겠다. 근데 그 돈은 어디 있었더라.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지. 민정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하주는 그 옆에서 무심히 말했다. 엄마, 할머니 기억 잊은 척하는 거야. 그 말에 민정이 순간 얼굴을 굳혔다.
나는 웃는 얼굴로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야, 할머니는 그냥 좀 느릴 뿐이야. 밤이 되자 나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며칠 전 거실에 설치한 카메라는 분명히 도연과 세진이 위임장 서류를 함께 검토하던 장면을 담고 있었다. 이거 어머니 사인 맞는지 확인해. 가짜라고 하면 문제 생겨. 그때 펜 떨어뜨린 거 내가 봤는데 도장으로 다시 찍어야 할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미자 언니에게 영상 파일을 보냈다. 그녀는 답장 대신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희정아. 며칠 뒤 현석에게 진료를 가장한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내 말 없이도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 혹시 저한테 유언장 공증이나 진단서 관련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현석아, 언젠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날 저녁 세진이 와서 말했다. 엄마, 내 생일 기억하지? 이번에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집에서 하면 어때?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다. 집 내부 구조와 가족 반응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기획. 나는 가만히 앉아 찻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생일. 집이 제일 좋지.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메모장을 펼쳐 적었다. 민정, 금전 요청, 하준, 기억 여부 파악, 세진, 가족 모임으로 포장한 조사. 이 메모장 하나하나가 훗날 내가 내 인생을 지켜냈음을 증명할 무기였다.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의 게임에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판을 엎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세진의 생일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다.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게 일부러 그릇을 어긋나게 놓고 탁자 위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두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무심코 넘기지만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내가 선택한 장치였다. 오전 10시쯤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도현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민정은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세진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익숙한 듯 부엌으로 향했다. 하준이는 나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나 오늘 피아노 연주도 준비했어. 나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 그럼 나중에 꼭 들려줘. 점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자 도연이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오늘처럼 모두 모인 자리에 좋은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는 슬쩍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혹시 집이나 재산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도와주겠다니 고맙네. 근데 말이지, 나는 아직 조금 복잡해서 정구 아버지랑 했던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기만 하네. 그 순간 민정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어머님,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긴 해요.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그 웃음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단단한 침묵이었다. 이어서 나는 일부러 질문했다. 근데 내가 요즘 꿈을 자주 꿔. 전구 아버지가 집 마당에 뭔가 숨겨두었다고 하는 꿈이야. 그게 뭘까? 도연과 세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슬쩍 말을 돌렸다. 엄마, 그런 건 그냥 꿈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그날 밤 CCTV를 통해 거실과 마당을 샅샅이 살펴보는 도연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손전등까지 들고
마루 밑을 살폈고 심지어 마당의 돌밭까지 뒤적였다. 그 모습은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다음 날 미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혹시 그 USB 아직 갖고 있어? 예전에 우리 여행 갔을 때 사진 담았던 거. 갖고 있지. 왜? 이번엔 사진 말고 영상을 담을 거야. 혹시 누가 그 파일을 지우려 해도 백업은 언니가 갖고 있어줘. 미자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알겠어. 희정아, 그 대신 너도 꼭 안전하게 해. 절대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응, 언니. 이젠 끝을 봐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정우의 유언장 초안을 다시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그가 손수 쓴 편지도 함께 있었다. 희정아, 아이들은 다 소중하지만 네가 가장 소중하다. 이 집은 너의 것이고 네가 원할 때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도 내 기억도 내 존재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고. 며칠 뒤 마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희정 선생님이 치매라더라. 아들, 딸이 이제 집 정리하나 봐. 처음엔 조용한 수군거림이었지만 금세 시장에 가도 약국에 가도 익숙한 얼굴들이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는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혼잣말을 하며 걷기도 했고 길을 잃은 척 우체국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게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의료 가방을 들고 익숙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시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끔 정우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집안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 그는 메모를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 씨가 후견인 신청 준비 중이에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현석아, 넌 내 제자였고 지금은 내 주치의야. 내 진짜 상태 너는 알고 있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선택은 선생님 몫이지만 제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준비는 해둘게요. 그의 말은 내게 작은 안심을 주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며칠 후 도연이 법원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장모님,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헷갈리는 일 없게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걸 내가 사인하면 나는 뭘 잃게 되는 거지? 도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장모님 혼자선 관리 어려우시니까요. 나는 손을 떨며 펜을 쥐는 신용을 하다. 일부러 종이를 떨어뜨렸다. 에구, 내가 이 손이 요즘 말을 안 들어서. 그는 서류를 다시 주우며 억지로 웃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그날 밤 CCTV에는 도현이 몰래 서류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어보는 장면이 찍혔다. 나는 그 영상을 백업해두고 파일명을 Trust MP4라고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마당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나를 불렀다. 할머니, 여기 뭐 묻혀 있어요. 땅이 좀 다르잖아.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란다. 그곳엔 박정구가 생전에 묻어두었던 작은 금고가 있었다.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돈이나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의지이자 보호막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 집도, 내 기억도, 나 자신도 결코 넘기지 않겠다. 며칠 뒤 세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큰 이모랑 삼촌도 오신대. 엄마 상태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 말은 걱정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이 집과 관련한 의도를 확인하러 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오랜 세월 멀리 지내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건 결코 단순한 전개 아니었다.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파일을 정리하고 녹음기 배터리를 새로 갈았다. 그리고 손으로 하나하나 쓴 메모장 복사본을 봉투에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이 기록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주말이 되어 친척들이 도착했다. 거실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모는 다정한 얼굴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희정아,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고 야무졌는데 요즘은 좀 걱정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래요? 요즘 자꾸 누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고 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삼촌은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틀었다. 희정아, 이 집이 네 명이야? 아니면 정우 명이야? 혹시 상속 문제 때문에 애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해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정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해줬어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동안은 말 안 했지만. 그 순간 세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삼촌과 이모는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괜찮네. 괜한 걱정이었구만.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CCTV 영상을 USB에 옮겼다. 정우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생전 정구가 내게 맡긴 서류들과 그의 마지막 음성이 담긴 CD가 있었다. CD를 플레이어에 넣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희정아, 이걸 듣고 있다면 네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겠지. 하지만 기억해.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의 증거야.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 아이들이 널 아프게 한다면 멈추지 말고 맞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그 목소리가 마치 방금 옆에서 건넨 말처럼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옛 제자의 소개로 연결된 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젊은 변호사였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조용히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이 자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의지를 문서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모든 건 어르신 뜻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마당의 감나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속삭였다. 정우 씨, 나 이제 준비됐어요. 당신이 지켜보는 그곳에서도 이 싸움 꼭 이겨낼게요. 며칠 후 나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간 척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이고 하준이의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변호사에게 맡긴 의사록은 공증까지 완료되었고 정우의 유언과 녹취 파일, CCTV 영상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리되었다. 나는 이 싸움의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세진과 도연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 우리 오늘은 그냥 대화 좀 하자. 세진이 말했다. 요즘 엄마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걱정돼. 걱정이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괜히 성급하게 움직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엄마가 기억을 잃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기억이라는 게 말이지. 잊고 싶을 때는 남고 지키고 싶을 때는 사라지는 법이야. 세진은 그 말의 순간 표정을 읽기 어려운 눈빛을 보였다. 이어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다 잊었다고 믿니? 그 순간 도영과 세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 입가에 맴돌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불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의 봉투를 올려두었다. 이 안에 내가 정말로 잊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들어있어. 도연이 봉투를 집어 들려 하자 나는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잠깐, 그건 내가 직접 읽을 거야. 나는 천천히 한 장씩 꺼내며 영상의 일부 대사를 읽었다. 후견 신청 서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장모님 사인은 그냥 흉내 내도 되니까. 집은 하준이 명의로 빼두자. 그 말들이 종이 위에 내 목소리로 남아 있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민정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도 뭘 노렸는지도 다 기록해뒀어. 도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상황이 그렇게 몰아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 법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봐. 그 말에 모두 숨을 죽였다. 마당에서 하준이의 피아노 연습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맑은 소리가 이 무거운 침묵을 갈라내는 듯 울려 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전구와 내가 함께 지켜온, 그리고 이제는 하준이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며칠 후 도영과 세진은 다시 이 집에 오지 않았다. 민정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동네 이장과 통화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통보했고 복지센터에도 후견인 지정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말이다. 현석은 집으로 찾아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 저 영상들 그대로 제출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아닐 거야.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 번 더 볼 거야. 그날 밤 나는 정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희정아, 인생의 마지막에도 품위를 지켜.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끝까지 네 방식대로. 그 문장이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하준이와 나는 마당에서 감잎을 주우며 소풍 도시락을 쌌다. 할머니, 나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회 나가. 피아노 연주할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앞줄에서 박수 쳐줄게. 하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 집은 내 외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집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안방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 안엔 내가 하준을 위해 수놓았던 이름과 작은 나침반 하나가 담겨 있었다. 언젠가 길을 잃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붉은 감잎을 흔들고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나 또한 그 속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진실, 그리고 한 여인의 고요한 싸움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도 기억하세요. 잊지 않는 한 삶은 계속된다는 걸. 나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웃었다. 내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다시 나의 시간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